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기만 하는 이 채널에 저도 사연을 올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당첨이 되어서 제 사연을 제가 듣는 날이 오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딸아이 한 명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있긴 하지만 없는 게 더 나은 남편이 아닌 남의 편이죠. 맨날 남편 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한 거 생각하면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줌마였죠. 아마 아이가 2살 때였을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한 게요. 저희 남편은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시절에 콧대 높은 이화여자대학을 나오셨고 남편 위로 2명의 형님들은 모두 각각 연대 이대를 나오셨어요. 시숙도 서울대 출신이었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를 졸업한 시댁이었어요. 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국에 들어가서 약 제조하는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뒤늦게 2년제 대학을 간 여자였어요. 뭐 그들에 비해서 학력적으로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남편과는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었냐면요. 약국에 온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뭔 아저씨가 양심도 없이 어린 여자한테 들이대고 있어? 불쾌했어요. 얼굴도 잘생긴 게 아니고 곰보 같은 게 막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있고 키도 저랑 비슷했거든요. 약사님도 늙어가지고 어린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안 좋게 보셨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하길 저는요, 한 번 찍은 나무는 넘어올 때까지 찍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스토킹인데 그때는 낭만이고 남자다운 매력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 자꾸 계속된 호감 표시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남자는 이미 결혼 정년기였고요. 우리 결혼하자. 고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직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결혼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물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 무렵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혼전 임신 많이 해서 다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저희 시대 때만 해도 혼전 임신하면 엄청 더러운 여자 취급받고 시집은 다 가고 인생 끝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저의 존재를 알고 남편에게 당장 그 애랑 헤어지라며 난리를 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알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혼전 임신을 했으니 어떻겠어요. 형님들이 제가 일하는 약국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네가 그 애냐고 앞길 창창한 우리 동생 인생 망치지 말고 니는 빨리 애 지우고 네 갈 길 가라며 10,000원짜리 30장을 제 얼굴에 던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저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약사님이 저의 편을 들어준 덕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휴,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부터 나요. 그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딸내미를 임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명문가 집안에 갑자기 들어온 초대졸 며느리.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형님까지 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과일 깎은 거 본다면서 온 집안 식구 다 있는데
저보고 참외를 깎아보라고 시키질 않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아이고 내가 미쳐 코끼리가 소리 지르듯이 엄청 고함을 지르며 놀래키기도 했답니다. 그때 제가 놀라서 손이 칼에 베어난 상처의 흉터가 아직도 제 손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하여튼 저는 남편에게 딱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로 시댁살이는 못해. 우리 아이 마음 편하게 잘 키우고 싶으니까 신혼집 작은 거라도 상관없으니 따로 살자. 남편은 초반에 저의 편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얼굴도 반반한 여자아이를 신부로 맞이했으니 뭐라도 다 해주고 싶었고 시댁에서 저를 지켜주고 싶었겠지요. 월계동이라고 그 당시에는 꽤나 좋은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놀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일을 하라며 남편은 상가 밑에 수입 양주를 파는 가게를 저에게 내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수입 양주 가게 명의는 제 명의라서 지킬 수 있었지만 컴퓨터 사업을 하는 남편의 회사가 휘청거리자 남편 명의로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신혼집도 남편의 명의였으니까 압류가 들어왔죠. 회사도 회생을 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고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가인 남편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명문대에 잘 나가던 사업가 출신이라는 껍데기를 버리지 못한 남편은 일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치장을 하고 다녔어요. 맨날 후배들한테 술 사준다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죠. 당신 제발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그냥 다른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살면 되잖아. 우리 딸은 어떻게 키우라고. 제발, 제발. 당신이 뭘 알아. 좀 기다려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주저앉을 줄 알아? 어림도 없지 진짜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와,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모든 생활비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온 걸로 충당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카드값과 빚 이자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하자 제 가게도 팔아버렸습니다.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압류가 걸리니 죽겠더라고요. 일단 당장 잠을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죽어도 가기 싫었던 시댁살이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몬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못 배운 여자 취급을 하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들이 현명한 아내를 만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에휴,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와야 해.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밖에서 나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창피하니. 서러웠습니다. 시집살이는 10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책임감 없고 과거에 사는 남편은 시댁에 와서 왕자 대접을 받으니 진짜로 본인이 왕자인 줄 알았어요. 밖에서는 시궁창 인생이지만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 대접 제대로 받으니 기가 살아서 저에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씻지도 않는 발가락으로 제 얼굴을 퍽 때리며 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제 딸이었답니다. 딸내미만 저의 유일한 편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아마도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들이 5살만 되어도 눈치가 빨라서 분위기를 다 파악하거든요. 그 어린 제 딸도 제가 시집에서 구박받는다는 것을 다 알았던 거죠. 문제는 형님 2명도 딸이 있었는데 제 딸이랑 나이가 똑같았어요. 비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 딸은 학원 한 번도 못 가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형님 딸들은 부잣집 딸내미들이니 그 시절에 영어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당연히 형님 딸내미들이 제 딸을 무시하곤 했답니다. 너는 이거 아니? 넌 이것도 모르지? 쟤는 바보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딸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너랑 우리 엄마는 이대랑 연대 나왔는데 쟤네 엄마는 어린 것들이 어른들보다 더 영악하고 소름 끼치는 짓을 했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상처를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시댁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찬밥 신세를 당하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종년 취급하는 것을 딸내미가 다 본 게 화근이었어요. 엄마는 왜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고모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다 밥 먹을 때 엄마만 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야 해? 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비참해 보이기 싫었는데 너무 우울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빨래를 저에게 시키고 밖에 나가셨을 때였어요. 일주일치 빨래를 손빨래하려니 정말 온몸이 아프더군요.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정말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컨디션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았어요. 락스를 풀고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순간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겁니다. 그때 딸내미가 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물 마시면서 해. 고사리 손으로 저에게 물컵을 건네준 순간 물컵이 정말 100톤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절하게 된 거였죠. 딸아이의 고함 소리가 점점 흐려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순간 정신을 잃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마아이가 집 전화로 119에 신고한 거였죠. 엄마, 제발 죽지 마. 엄마 오래 살아야 해. 껄떡거리면서 숨 넘어갈 듯이 우는 아이를 보니 미안했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해야지 딸내미도 지키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님은 너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떠니? 집 앞에 구급차가 와서 동네 사람들 다들 깜짝 놀랐다. 너 때문에 남들이 보면 내가 너 구박한 줄 알겠어? 저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도 돈 들게 왜 구급차 타고 가냐고 택시 타고 갔다 왔어야지 라며 한마디 하더이다. 참. 하여튼 다시 멀쩡하게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설날이 다가왔고 시댁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답니다. 검사 출신 시숙과 딸내미들을 데리고 온 형님들. 여전히 저는 집안의 일꾼 담당이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황태국. 저는 황태를 못 먹어서 입에 대지도 못하는데 꼭 황태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랑 보쌈 그리고 꽃게무침에 겉절이까지 별의별 거를 다 바리바리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큰 상에 모여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하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으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작은 형님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시모, 시아버지까지 줄줄이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혜미야, 너 음식에 뭐 약 탄 거 있니? 다들 엄청난 설사로 거의 3시간 동안 화장실이 꽉 차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형님은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앞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까지 쓸 정도였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글쎄 제가 짐을 풀어놓는 그 방에 설사약 봉투가 뜯겨서 이불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서 제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치려고 하시고 시숙이 그걸 보고 막았어요. 엄마 좀 진정해. 오늘 사람들 다 모인 날이니까. 그리고 아직 설사약을 누가 넣은지 모르잖아. 좀. 가족 중에서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은 저랑 시숙, 그리고 저희 딸, 3분이었어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복통을 호소한 것도 아니었고요. 형님은 진짜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 못할 짓도 없다고 하더니 징하다 징해. 왜 그래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지가지 한다. 저를 완전히 바퀴벌레 보는 듯이 했습니다. 시모랑 형님은 저보고 저런 애는 밧줄로 묶어서 매타작을 해야 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기정사실로 거의 범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검사 출신 시숙이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말을 하더라고요. 보쌈 겉절이만 먹은 나랑 조카는 복통이 없는 거고 공통적으로 황태국 먹은 사람들만 지금 복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맞다 맞아. 재수씨, 황태국 간 언제 봤죠? 다 끓이고 나서 한번 맛봤죠. 그때 부엌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저랑 딸 빼고는 아무도 없었죠. 그때 시숙이 작은 방에 가서 제 딸내미 가방을 뒤졌어요. 그 안에 있던 약봉투를 담았던 약국 이름이 적힌 비닐봉다리를 발견한 겁니다. 역시 검사 시숙이었어요. 그때 제 딸이 펑펑 울면서 이실직고 한 거였죠. 할머니랑 고모가 맨날 우리 엄마 괴롭혔잖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쓰러졌는데도 엄마 구박만 하고 항상 사람들 다 모일 때 우리 엄마만 일 시키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다들 벌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 저에게 일만 시키고 나쁜 말만 하는 고모와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워서 딸내미가 약국에 가서 변비에 걸렸다며 설사약을 조금씩 타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황태국을 안 먹으니 황태국에다가 설사약을 풀어버린 거였죠. 그 작은 아이가 저를 돕겠다고 나름 머리를 쓴 거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형님과 시모 모두 그 꼬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했겠죠. 그때 항상 과묵하고 그나마 집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인 시숙이 한마디 했습니다. 음식에 설사약 넣은 조카를 나무라지 말고 엄마랑 너네들이 얼마나 재수씨를 괴롭혔으면 재수씨 딸이 이런 짓을 한지 좀 생각을 해봐.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 엄마가 시집살이로 쓰러졌으니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괴롭혀라. 형님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시모도 헛기침만 내뱉더라고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와 딸과 함께 외가댁에 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간 외가댁이었네요.
거기서 그간 제가 겪었던 수모를 전부 말했고 이모들이랑 식구들이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딸을 생각하니 더 이상 시댁에서 살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네 집에 머물면서 딸내미를 키우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들을 엄청 만났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참 여자로서 비참해서 죽고 싶었지만 딸이 있으니 죽을 수도 없고 그 시절은 어떻게 버텼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혼소장을 날렸고 고소장 받은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네가 뭔데 고소를 하냐 마냐 중내 사내 하다가 경찰 부르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혼 도장 쾅쾅 찍고 갈라섰습니다. 제가 이혼 고소장 날리니까 시댁 쪽에서는 저를 완전히 여우 취급하더라고요. 형님들한테는 욕문자가 왔고 어머님한테는 매일 아침 저주하는 전화가 걸려왔죠. 너 때문에 우리 불쌍한 아들 인생만 망친다면서요. 제일 가슴 떨리는 것은 바로 양육권이었어요. 혹시라도 딸내미 양육권이 남편한테 갈까봐 너무 무서웠지요. 하여튼 이혼녀가 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아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것도 없이 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순하게 커주었어요. 화장도 종종 하면서 리더십도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줄도 알고 건강한 아이로 그리고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아이로 커주었죠. 3년제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진학해서 일찍 사회로 나와 스타일리스트 일을 했답니다. 첫 월급을 저에게 몽땅 줄 정도로 효녀인 아이였어요. 엄마, 그동안 키워주어서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될 거야. 내가 엄마한테 진짜 잘해줄 거야. 에휴, 우리 딸내미 누가 이렇게 이쁘게 키웠을꼬? 뿌듯했네요. 아이 다 키우고 저도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조금은 입맛이 돌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명의 앞으로 빚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부단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루하루 살던 그때 의도치 않게 카페에서 시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숙이랑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수씨, 잘 살았어요? 뭐 저야 늘 똑같죠. 애들 키우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그렇구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간 있었던 시댁 이야기를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부잣집에 끝발 날리던 시댁이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집안이 왜 망했냐고 물으니 5급 공무원이던 시부가 은퇴를 한 이후로 모은 돈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나 봐요.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있겠어요? 그저 누가 그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팔랑귀였으니 홀라당 그 사업에 뛰어든 거고, 그게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거의 21억에 가까운 돈을 다 날렸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잃은 돈을 다시 찾겠다고 집이랑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카지노에 들락날락거렸다가 전부 다 잃고 압류 걸리고 시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작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친정에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어머님과 시숙이랑 연 끊고 산 지 거의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전남편이랑 이혼했으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딸내미들한테도 대충 말을 했어요. 그 이후로 3년 정도 흘렀을까요? 글쎄, 애 친할머니가 애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한번 보러 와라. 영신병원이다. 암센터 302호. 저는 딸에게, 딸,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엄마는 상관없거든. 네 친할머니가 밉거나 싫은 감정은 더 이상 없어서 괜찮아. 그런데 딸이 괜히 부담 가져서 억지로 할머니 보러 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아니야, 엄마. 그냥 최소한 손녀로서의 도리는 다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랑 이제는 남이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친할머니니까 한번 보고 와야지. 말기암 투병을 하고 있던 시모는 자기한테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자식들이 자기를 버려서 쓸쓸하게 혼자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손녀들은 할머니 늙고 돈 없으니 보러 오지도 않으니 결국 제 딸에게 연락한 거였죠. 저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아직도 좀 불편하고 미운 건 아니지만 상처받은 기억이 강해서 병문안을 가지는 않았어요. 병문안을 다녀온 딸은 그래도 아무도 안 가면 엄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할머니 병문안 갔다 오고 틈날 때마다 간병도 좀 해드리게. 그래, 잘 생각했다. 그 뒤로 딸은 1년 정도 할머니한테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면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시부가 파산한 그 순간부터 집안이랑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엄마, 참 어른들은 이상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본인들을 낳아준 엄마 아빠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고 이상할 줄 몰랐지.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착해서 다행이네. 할머니한테 간병도 해주고 참 착해. 그냥 마음에 걸리잖아. 내 마음 편하자고 가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서. 참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형님들 딸들은 서울대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고 다들 잘 나가지만 제 딸은 스펙적으로 그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해요. 4년제 대학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부할 수 있어요. 성격이나 인성 관련해서는 제 딸 정말 대단하다고요. 당장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성이 안 좋으면 다 꽝인데 말이죠. 그렇게 결국 시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킨 것도 저랑 제 딸뿐이었죠. 다들 뒤늦게 병원에 왔더랍니다. 저는 그래도 한때 시어머님이었으니 마지막 발인 날에 장례식장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형님이랑 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이름으로 강원도에 땅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원도에 땅이라니요? 참 기가 막혀서. 이거 땅 있는 거 알고서 딸내미 보내서 엄마 간병하게 만들었지?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땅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괜히 계속 거기 있다가는 또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대충 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빈소를 나왔습니다.
어휴, 여전히 그 집안 쌈닦기질은 그대로네. 조금만 있어도 기가 빨리는데 난 어떻게 거기서 10년을 넘게 버텼지? 집에 와서 천장을 보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잠이 스르르륵 오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니 휴대폰에 부재중이 찍혀 있는 겁니다. 문자로는 법무법인 세장 대표 변호사니까 연락달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왜 변호사가 나한테 연락한 거지?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전화를 거니 시어머님 재산 상속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법인에 유언장을 맡기셨다고 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처음에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 끊었네요. 인감도장이랑 따님 민증이랑 서류랑 다 챙겨서 사무실로 들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님이 죽기 직전에 변호사를 불러서 강원도에 내 명의로 있는 땅을 나 죽으면 팔아서 막내 손녀 주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만 주라고 한 거죠. 알고 보니 말기암 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다 키운 자식들은 쳐다도 안 보고 손녀만,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며느리랑 그 손녀만 내 곁에 있어 주었다고 그간 괴롭혔던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참회를 하고 유산을 물려준 거였습니다. 총 7억 6천이었어요. 증여세 내면 5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요. 빚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딸은 엄마, 나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닌데? 엄청 당황해했습니다. 정말 전 남편과 형님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게 걸려왔어요. 전부 다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 땅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설회사 쪽에서 땅을 산다고 해서요. 금방 팔릴 겁니다. 사망신고 접수되면 땅 팔리고 현금화된 이후에 저희 법인 세무사님이랑 같이 한 번 더 만나시죠. 그렇게 저와 제 딸은 시어머님한테 돈을 물려받게 되었네요. 선이 약을 이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까요? 시댁 식구들 먹는 음식에 설사약을 넣어서 온 집안에 미움을 받은 저와 제 딸, 저희 두 모녀는 10수년이 흘러서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시모한테 사과를 받고 결국 이렇게 인정까지 받게 되었네요. 저는 이렇게 상황이 해결될 줄 몰랐어요. 딸은 울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한동안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네 딸이 이겼다면서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이혼하고 나서 잘 나가고 위로 가는 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시숙이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엄마 돈 가질 자격 있어요. 솔직히 나도 자식이긴 했지만 자식 노릇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엄마 밑에서 성격 다 받아주면서 시집살이도 했고 딸내미 잘 키워서 복 받은 거죠. 역시 시숙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쿨하게, 그런 모습이 멋졌습니다. 딸은 30살 될 때까지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준비할 때 쓰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꿈에 그리던 별빛이 가득 박힌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는데 보태었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힘든 시절 나한테 이쁘고 멋진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아이로 컸나 봐요. 사랑해. 나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그렇게 딸은 시집가서 자기 쏙 빼닮은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딸은 엄마 인생 닮는다고 혹시나 딸이 제 인생 닮아 시집살이 할까봐 엄청 고민했는데 사돈댁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제 딸 성격이 싹싹하다면서 너무나도 좋아라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딸 덕분에 복수보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가 낳은 딸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워갔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감동 이야기 아닐까요? 그간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이니 지금은 조금 행복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아보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그간 시댁살이로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작성해 보았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잘 이겨내면서 살아봐요. 그리고 참 결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편의 집안 분위기까지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주는 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정말 사랑 많이 주려고 했네요. 그 덕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혼모, 이혼녀, 그리고 혼자서 아이 키우는 그 외의 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시는 거고 대단한 일 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하면서 살아봐요.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